김현 의원님, 저희 전 방통위원님 오전 9시부터 오셔서, 네, 전 방통위원님께서, 네, 여기 방통위원 임기 끝나신 지 일주일도 안 됐죠? 아, 지난해, 지금 며칠 됐죠? 됐으니까 5일째인가요? 네, 네. 그리고, 임기 만료되시고 처음 오신 건가요, 오늘은? 방통위는? 장애는? 처음이죠? 방통위 처음이에요. 네. 네. 방통위도 처음이죠. 예, 지금 아마 방통위 직원들 점심 먹으러 많이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통위 직원들을 볼 수 있게 뒤로 돌까요? 네. 네. 김현전 의원님이 지금 현재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되기 전에 김효재 직무대행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 해임시킨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대행으로 김효재 직무대행이 1개월 반 정도 남짓했는데요. 그리고 여권에서 임명한 이상인 위원, 그래서 두 분과 함께 야권 추천으로는 김현 의원, 세 분이, 원래는 5명이 정상적 위원회 구조인데 세 분이 1개월 반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 기간에 엄청 방송을 파괴하는 주요한 결정들을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강행을 했습니다. 홀로 본투를 하셨는데 그걸 막아내느라고 막 단식투쟁도 하셨어요. 아마 단식투쟁한 방통위원은 역사상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방통위원이 밥을 굶으면서 투쟁하는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될 텐데요. 우선 12시까지 김현 전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또 다음 분 하시다가 다시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기 방통위원회 3인 체제에서 이 얼마나 위법하고 불법하게 주요한 사항들이 좀 결정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듣고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김현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앉으셨나요? 네, 네. 예, 오늘 사실은 제가 방통위원으로 활동을 3년 하다가 9시에 이제 출근 시간이 9시니까요. 한번 맞춰서 와봤습니다. 저희 방통위는 과천에 있고요. 방통위원 옆 건물은 법무부가 있고 그 바로 옆에는 공수처가 있습니다. 지금 김효재 의원하고 이상인 의원은 협업 언론계 종사자들이 탄핵으로 지금 고발을 한 상태고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사당에서도 김효재 직무대행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국처에 고발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저희가 방통위는 2020년도에 한상혁 위원장이 7월 31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5기가 시작이 돼서 저희 야당 추천으로 안형환 의원하고 김효재 의원, 그리고 이제 저희 차관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찬영 의원, 그리고 전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서 5인 체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2020년 8월 달 저는 시작을 했고요. 2023년 8월 23일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없이 이제 임명이 대통령이 돼서 정보 조직 개편을 못한 상태로 방통위가 시작이 됐는데, 저희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저희 한상혁 위원장을 물러나라라고 정당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위원장 때문에 임기가 보장된 자리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국회에서 탄핵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한상혁 위원장이 범법이나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나중에는 청와대까지 용산에까지 개입이 돼서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0날 면직이 됐고요. 그 이후에 김효재 직무대행이 되고 나서 2달 반 동안 저희 국민들께서 처음 접했던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텔레비전 수신료를 시행령을 개정해서 분리징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법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문제가
설마 했던 일들을 벌였는데요. 당시에 용산에서 3월 달부터 한 달가량 그 수신료, 텔레비전 수신료 제도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한 달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때 그 많은 국민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용산에서 한 달 동안 결과를 가지고 저희 방통위와 그 부처에다가 분리징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권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권고했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분리징수를 제도 개선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하라라는 요청이었는데 당시 방통위 사무처에서는 공적 책임을 다하는 방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수신료 분리징수만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적어도 입법 제도를 바꾸려면은 예고 기간을 최소 40일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40일이란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10일 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에서는 뭐 반나절 통해 가지고 이것은 비규제 제도다. 규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규제 제도라고 해서 졸속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한 달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는데 시행령을 개정하려면은 적어도 3개월, 뭐 길게는 5개월이고요. 법령 개정까지는 뭐 한 1년 또는 1년 6개월이 걸려서 이제 제도 개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되지 않을 법이기 때문에 이제 시행령을 개정을 한 건데 사회적 정치적인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서 졸속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방통위 설치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5명이서 합의하고 조정해 내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방송 정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찍은 국민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든 대통령을 찍은 국민이든 국민 모두가 방송을 보기 때문에 그런 이용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익을 대변하라는 게 정신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방송 정책을 적어도 변경할 때는 전체 국민이 다 아우르는 그런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수신료 문제를 졸속적으로 처리한 것은 나중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앞서 이제 KBS 본부에서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주소와 이름을 그리고 연락처를 공개해서 탄원서를 제출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일이 잡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KBS뿐만이 아니라 저희 방통위에서도 입장을 냈는데 방통위는 적어도 저희가 이 방통위가 만들어진 거는 2008년도고요. 그 다음에 KBS가 운영되는 공적 자원 수신료 문제는 적어도 63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때는 흑백 텔레비전 시대였는데요. 100원이었고 그리고 93년도까지는 분리징수했습니다. 당시에 분리징수를 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김영삼 정부에서 수차례 걸친 논의를 통해서 통합징수책과 같이 한국전력공사에서 통합해서 돈을 걷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2,500원이 만들어진 것은 40년이 됐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40년이 운영이 되면서 통합징수가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했는데 KBS 공영방송을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제도 개선을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김효재 직무대행이 들어서면서 했던 게 텔레비전 수신료 변경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그 해임입니다. KBS는 2명의 이사를 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EBS 이사 1명, 그 다음에 MBC는 방문진을 통해서 이사를 해임을 해서 사장을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박문진 이사는 권태선 이사 한 분만 지금 해임이 됐고요. 김기중 이사는 지금 9월 11일 날 청문 절차를 밟아서 해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이사 해임은 앞서 두 EBS 본부, 그러니까 노조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KBS, MBC 본부에서도 와서 말씀을 하셨지만
KBS 이사 2명을 바꿔서 지금 현재 7대4 구조, 즉 윤석열 정부의 호의적이거나 그다음에 공영방송보다는 공영방송을 해체하려고 하는 분들이 다수가 되면서 김의철 사장을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곧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문진 이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어도 이전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대학에서 재임 중인 대학에서 KBS 이사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소위 우격다짐이긴 합니다. 그때도. 그리고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 방송의 대통령을 위한 방송,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방송을 위한 그런 시도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KBS 종사자들은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폭 문제를 가장 보도를 빠르게 또는 정확하게 했던 KBS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사실보도, 진실보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었고, 그것이 임기가 2달밖에 남지 않은 김효재 직무대행이 사실은 직무대행은 현상을 유지하라는 정도의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산의 부속실처럼 용산에서 버튼만 누르면 일을 진행하는 그런 불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행위를 직권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4명의 이사를 잘랐는데요. 그 방식 역시도 사실은 저희가 방통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사를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제도를 변경하려면은 비공개 회의를 먼저 해서 사안을 조율하는 것이 월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주로 있었고요. 그다음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공식 회의를 통해서 또는 안건을 상정을 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논의를 하고요. 그 논의를 하기 전에는 적어도 사무처에 충분한 보고, 서면 보고, 그 다음에 대면 보고, 대면 보고에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들을 조정하고, 사실에 부합하고 법적인 절차나 아니면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절차를 다 무시하고 한 달 동안에 4명의 이사를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해서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김효재 직무대행은 이전에 1기에서부터 4기까지 진행했던 각종 이사들에 대한 해임이나 건의하는 방식을 뛰어넘어서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일을 처리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이런 일들을 진행할 때는 사무처가 보고를 하게 되는데 위원장 직무대행의 지시 또는 강압에 의해서 일들이 처분이 됐고 처리가 됐습니다. 적어도 국가공무원 법에 따르면 적어도 상임위원들한테 제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또는 보고를 마지 못해서 한다거나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48시간 전에 안건을 상정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24시간도 채 안 됐을 때 안건을 상정한다거나 내지는 안건을 상정할 때 보고 안에 사람, 예를 들어서 EBS 후임 또는 KBS 남영진 이사의 후임 또는 KBS 윤석년 이사의 후임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회의가 상정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거 역시도 국가공무원법상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지 않은 채로 진행됐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김효재 직무대행이나 이상인 상임위원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여러 종류의 불법 행위가 결국은 공무원들도 결탁해서 진행됐다. 사법적 판단이 명키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왜 이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하지 못했느냐?
내지는 문재인 정부 때 왜 이런 일들을 제때 하지 못했느냐라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타당한 비판인 측면도 있지만 당시에 설명을 드리면 한상혁 위원장 시절에 저희가 방송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국회에서 미디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의힘 쪽에서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한 6개월가량 공전을 했습니다. 사실상 회의를 소집을 하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TBS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의회 감사 대상이지 그 국가 정부에 의한 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유로 억지 논리로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공전이 됐었던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 특별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역시도 제때 합의도 안 되고 논의도 안 돼서 만들어 놨으나 무형지물이 됐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80석을 만들어 놓고 소용이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 지적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통위가 운영이 되는 것은 5명이 합의해서 운영하라라는 그 설치법의 정신이 있는데 한 명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위원장은 쫓아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데 가담을 했다 또는 지시를 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도 5번 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법원에서는 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을 했고 그 다음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는 입장으로 한상혁 위원장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라는 그 검찰의 논리가 사실은 한상혁 위원장에게는 적용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지시하거나 조작에 가담했다라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보장된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을 시켰고 그 이후에 2달가량 앞서 말씀드렸던 공영방송 이사를 쫓아내고 그리고 이사장을 통해서 사장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은 이명박 정권에서도 이렇게 순식간에 무모하고 무도한 일은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고 본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서 좀 더 방송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못했던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통위 설치법에 있는 5명이 3명일 때 또는 2명일 때 이것을 회의 소집이 가능하냐라는 법제적 유권 해석을 2017년도에 받지 않아 놓은 상태로 지금 2023년도 상황이 있습니다. 2023년도 상황이 그러면 예견하지 못했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도리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3명일 때 의결 정족수가 2대1인 것은 최소한의 일만 하라는 것이 당시의 법률 판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무도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왜? 검찰이 뒷배를 봐주고 있고 현재 이런 불법한 일을 벌려도 공수처에서 조사도 또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지금 오늘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이 돼서 첫 출근을 했고 그리고 첫 출근하면서 공영방송 사장을 KBS 사장을 지금 다음 주에 교체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2명이서 하라는 거는 독임제 기구입니다. 장관 1명, 차관 1명. 그래서 2명이서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의사 결정을 하지 마라. 왜냐? 이동관 위원장은 임기가 3년은 보장된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위법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의 절차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동안 김효재 위원장은 직무대행이었기 때문에 탄핵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는 탄핵의 대상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논란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까지 갈 거 있겠냐라는 온정주의까지 있었던 것은 뭐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소식인데요. 지금 이동관 위원장은 임기가 시작이 됐고 오늘부터 임기 일을 하는데요. 절차와 그다음에 방식이 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또는 5명이서 해야 되는데 2명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서 진행을 할 경우에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지속적으로 쌓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MBC 방문진에 대해서도 지금 김기중 이사에 대해서 해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에 적어도 이전 정부에서 해임이 될 때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 또는 방문진의 검사감독권의 결과가 나온 뒤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방통위가 그나마 진행했습니다. 그것도 적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무리한 경우도 있었고 적어도 KBS, MBC가 파업을 장기간 했기 때문에 경영상의 손실이 있고 그것을 방치했던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서 이사들이 해임의 절차를 밟고 난 뒤에 방통위가 판단해서 진행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의 경우는 방통위가 직접 나서서 MBC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도 부당한 방식으로 진행했고 지금 김기중 이사에 대해서는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되고 나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진행했을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위원장은 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많았고 한국기자협회에서도 적어도 80%의 현업에 종사하는 기자들이 반대를 했고 국민 60%가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야당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적격 사유를 용산의 국회의원들이 전달했는데요. 이것도 깡그리가 무시되고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신중하게 본인이 자고 우면하지 않겠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방송통신위원장까지는 됐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그 다음에 헌법,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행정규제절차법,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면 바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지나가는 공무원들이 없는 거 보니까 식사 시간이 한 11시 한 55분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방통위 직원들 제가 3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방통위는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과 함께 통신 분야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해라. 그러니까 대통령 소속 기구이긴 하지만 직속 기구가 아닌 것은 그만큼 독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일을 하라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은 감사원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에는 헌법재판소가 독립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권위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중간에 물러나라 쫓아내지 않습니다. 탄핵의 대상만 될 뿐이지 적어도 임기를 보장하는데요. 저희 방통위가 어쩌다가 임기도 보장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위원장은 쫓겨나고 그리고 국회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조차도 거부하고 임명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시중 위원장 때도 저희가 3개월 정도 임명이 늦춰졌던 적은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4명이서 운영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도 저희 야당 추천된 인사에 대해서 4개월가량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4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2명이서 뭘 한다고 합니다. 2명이 있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합의제 기구가 아닙니다. 독임제 기구, 장관과 차관이 있는 독임제 성격이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은 있었습니다. 독임제 기구로 방통위를 전환해서 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을 바꾸지 않고 방송법을 바꾸지 않고 방통위 설치법을 바꾸지 않고 독임제 기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시행령으로 지금 마구잡이로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 3명을 다 채워서 5인 체제에서 이를 중요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계속적으로 2명 있을 때 무리하게 의결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탄핵의 사유가 차곡차곡 쌓인다. 이 문제를 간과하고 또는 무시하고 일을 했을 때는 사실은 대통령 임명되고 대통령 되고 1년 동안에 뭐 장악하거나 많은 것들을 함부로 하는데요. 지금 벌써 대통령 된 지 1년 4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점점 줄여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하다 보면 법의 심판, 물론 검찰을 장악하고서 저희가 지금은 힘들지만 적어도 내년 총선이 임박해서 또는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거나 국정조사가 합의가 된다라면 이런 일들이 다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12시가 돼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한테 제가 바톤을 넘기고 또 일을 또 이제 논의를 할 텐데 그때 또 방통위 직원들이 밥 먹고 들어올 때 제가 마이크를 잡겠습니다.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김현 전 방통위원님 일부 말씀하시다가 이제 지금 잠시 옆에 계신데요. 또 2부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김현 의원님 이렇게 서서 하니까 엄청 밝게 나오는데요. 서서 좀 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서서요? 네, 별거 다 시키네요, 그죠? 네, 이제 김현 3년 동안 마이크 좀 주세요. 3년 동안 그 공무원 했다고 서서 해야죠. 벌써 해야죠, 벌써.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자리가 지금 이제 고정돼서 그렇지만 맞은편이 건널목을 건너가면 주로 이제 각계각층에서 집회를 하시러 오는 분들이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할 때 창문을 열면 구호 외치고 그리고 방송의 공정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싸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경기 방송인데요. 그 이제 제허가 점수가 미달이 돼서 조건부 이제 제허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방송 종사자들이 한 1년 6개월인가요? 대략 한 2년 동안 해직이 된 상태에서 13명가량이 매주 수요일 날 여기 와서 이제 시위를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다 이제 그러니까 저희 점심 먹고 이제 나가다 들어가다 이제 싸우는 분들 보면서 되게 이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그다음에 공정성을 사업의 이익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과 교훈을 가졌는데 한순간에 어쨌든 뭐 무너지고 있어서 오늘 아침부터 비가 내리다 지금은 이제 비가 거의 그쳐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또 이 대한민국에 뭐 최근에는 이 4일날 핵 폐기소 일본 후쿠시마 핵 폐기소 방류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 김효재 직무대행 때 있었던 그런 그 방송 공영방송 해체 또는
방송 장악을 위한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라고 봤을 때 바로 그 제대로 된 보도를 하는 공영방송이 싫은 겁니다. 특히 KBS, MBC 그리고 이제 뭐 지상파 방송 중에 SBS 민영 방송은 지역에서도 동시간대에 보도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분노하고 있는 그런 민심을 전달하고 있는데 종편은 사실은 지역 방송이 없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보도 전문 채널도 주로 이제 그 수도권 중심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런 그 방송 장악이 그 군사 작전 펼치듯이 진행된 배경 중에 하나도 지역에 있는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이렇게 이제 후쿠시마 핵 폐기수 방출 때 바로 직격탄을 맞는 그런 지역 주민들의 민심이 흉흉해질 것을 우려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되게 좀 더 앞당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이제 6월 달이죠. 영국 그 로이터 그 이제 연구소에서 로이터 연구소의 한국 언론진흥재단하고 함께 그 뉴스 신뢰도 조사를 매년 합니다. 실제로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KBS나 MBC가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1, 2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JTBC하고 ITN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뉴스 신뢰도 조사를 했을 때 거기가 이제 1등, 2등을 했었고요. 2020년 이후 2021년, 2022년도에 들어서 지상파 방송이 겨우 이제 그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탄압받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보도를 못하다가 많은 언론인들이 해직이 됐고 그다음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 300명 가량 언론인들이 징계를 받았는데요. 그중에 이제 80명 가량이 소송을 했고 71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MBC 이용마 기자도 먼저 조사장을 가게 됐는데요. 그런 MBC와 KBS가 제대로 보도할 때와 제대로 보도 못할 때가 사실은 신뢰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MBC가 1위, 그 다음에 YTN이 2위, 3위가 KBS 동률인데요. 그리고 이제 JTBC, 연합뉴스 TV 이렇게 이제 신뢰도가 높은 매체로 이제 국민들 안에서 평가를 받고 그 뒤에 이제 MBN, TV조선, 채널A 이렇게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지상파 방송이 사실은 뭐 저희가 유료 방송을 통해서 많은 그 다양한 콘텐츠를 보고 정보를 취득을 하지만 실제로 지상파 KBS, MBC로만 수신하는 그 소위 그 직접 수신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한 3%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료 채널을 그러니까 유료 수신료를 내지 않고 KBS, MBC, SBS만 보는 분들이 그 정도 되고요. 특히 이제 상간 벽지나 아니면은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은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서 이제 지상파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KBS 경우는 국가 재난 방송사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모든 그 방송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재난 방송만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KBS를 통해서 재난 방송을 많이 접했는데요. 그런 신속한 재난 보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19를 대응을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역시도 그 보기 싫은 방송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을 뭐 노용 방송이다 내지는 공영 방송의 비정상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수많은 그 프로그램 폐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세월호 참사 때 전원구조라는 MBC의 정말 치명적인 그런 보도로 인해서 많은 그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도를 할 수 없었던 그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KBS, MBC는 수많은 방송 종사자들이 장기 파업을 했습니다. 특히 YTN의 경우는 10년 가까이 이제 그 해고가 돼서 이후에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해고가 됐던 기자들이 일선으로 다시 복귀했고, 그다음에 해직됐던 기자들이 모여서 뉴스타파 TV라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서 탐사 보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MBC 경우는 박성재 사장도 당시 2012년도에 해직이 됐다가 이후에 복직이 돼서 언론인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이제 사장이 임명된 건데요. 그것이 마치 노동자가 방송사를 장악한 것이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사자들이 그 소위 정권에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대에서 벗어나서 종사자들이 직접 사장을 선출하는 그런 제도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가지는 못했으나 대리에서 시민들이 뽑은 사장을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쫓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MBC 사장을 그렇게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KBS도 사실은 그동안에는 낙하산 사장에 의해서 뭐 조인트도 까이고 가서 불려가지고 욕도 먹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한 7년에 경과한 많은 희생의 결과물을 가지고 시민들에 의해서 이제 뽑기도 하고 아니면 공모 통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KBS 경우는 국회에서 사장을 청문회를 통해서 뽑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KBS 김의철 사장도 2021년도에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임기가 보장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KBS 이사회를 열어서 이제 사장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청문을 통해서 사장이 임명이 될 텐데요.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이런 그 사장을 쫓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그런 일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명박 정권 시즌2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해본 사람이 한다.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심보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정원을 동원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시도의 내용들이 2017년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중앙지검장 할 때 수사했던 내용을 고스란히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장악 기술자와 법 기술자가 합잡해서 지금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방송 장악이 진행되는 것을 아직은 실감을 못 하실 겁니다. 특히 저녁 8시 MBC의 시청률과 그 다음에 저녁 9시에 KBS 뉴스 시청률이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 들면서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물과 공기는 오염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서야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KBS 기자들이 또는 MBC 기자들이 YTN 기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점점 못하게 방해를 할 소지가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에 특히 MBC에서 파업을 하고 현장에서 싸웠던 많은 기자들이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뉴스타파에서 만들어서 공범자들이라는 그런 이번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무료로 이제 방송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유료로 아마 돌렸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종사자들이 얼마나 피 어린 투쟁을 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닿거나 하면 뉴스타파에 들어가서 공범자들이라는 다큐 영화를 꼭 보셨으면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기자들이 지금 현장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전, 20년 전 상황이라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지상파 방송 사업장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정말 지독하고 고통스러웠던 건지 다는 실감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제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또는 공영방송을 해체하기 위해서 텔레비전 수신료를 분리징수로 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지금 전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EBS에서도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도 당연히 저희가 수신료를 가지고 이제 일부 사용을 했는데 그것도 10월 달부터 분리징수됐을 때 어려움이 곧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텔레비전을 보시다 보면은 자막으로 이 방송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KBS에서 공동으로 자막을,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자막을 치는 겁니다라는 것들이 이제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많은 것들이 KBS가 그러니까 수신료로 운영이 됐던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것들이 많이 이제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보는데 10월부터 이제 분리징수가 되면 이제 현장에서는 되게 혼란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여기서 하지 마라, 분리징수 하지 말고 통합징수하라는 2002년도 2월 28일 날 됐던 그런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이제 당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2007년도에 이 분리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개인의 소송이 있었는데요. 그때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징수가 맞다. 그리고 설사 통합징수 방식을 변경한다고 하면 그거는 국회의 방송법의 소관이지 시행령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특히 2,500원, 세대당 2,500원 지금 내고 있는데요. 2,500원이 국민분담금으로 내서 공영방송 KBS와 EBS에 부담금을 내는 것은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대당 2,500원을 내서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것은 선진국도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그것을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2007년도 2월 28일 날 제 기억에 2007년도 2월 28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한번 이런 소송이 있었는데 각하가 됐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낸 소송이 각하가 됐고 그다음에 1999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있었는데 그때도 통합징수가 옳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소송이 있었는데 다 그때에도 국민에 의한 방송,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부담금을 지불해서 방송을 운영해라. 그래야지만 국영방송처럼 정권에 의해서 자주 올 때는 박정희 정권의 국영방송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이것을 이제 통합징수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상업방송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2,500원, 가구당 2,500원을 내서 방송을 운영할 때에 정권에 의해서 자주우지되지 않는다. 그런 오래된 투쟁의 결과물로 지금 KBS와 MBC가 존재하고 EBS가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변재일 의원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방송법으로 이 징수하는 것을 제출을 했는데요. 이 논의도 사실은 국회에서 있어야 되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이 윤핵관의 한 사람인 장제원 의원이 맡고 있어서 이런 논의를 충분히 지금 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다음번 총선에서 이제 위원장 임명을 이제 논의를 할 텐데 주요한 상임위가 사실은 어느 것 하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특히 방송 장악, 미디어를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속내를 드러낸 만큼 다음번 총선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야당이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돼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방송 장악을 위한 그런 거대한 움직임도 있지만 포털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뭐 뉴스 재평의를 정부 조직 기구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포털에 대한 이제 그 감시 감독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용산에서는 방송을 정상화하고 있다라는 논리를 하고 있죠. 즉 노동자의 방송이라고 공영방송을 그렇게 폄훼를 하는데요. 노동자의 방송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나쁜 것도 아닌데 이 정부에서는 노동자를 빨간색으로 자꾸 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공산 전체주의 국가, 공산당 기간지 이러면서 시대에 더 뒤떨어진 말로 지금 자꾸 국민들을 빨간색 뭐 내지는 공산 전체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면서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장악하고 있고 본인들이 훼손하고 있는데 그동안 2017년도 이후에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마치 정상화하고 있는 것을 비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저희 직원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맞아요.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그래요. 제가 일할 때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입니다. 네. 식사 시간이 12시부터 1시거나 11시 반부터 12시 반인데요. 사실 되게 이제 공무원들은 여러 위원들과 위원장을 모시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격변하는 상황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 6월 달부터 감사원 감사를 1년 넘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5번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방통위 직원들이 과천에 한 200명이 근무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 부산 이런 데서 이제 근무하는 통신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대략 30명 가량 있고, 그 다음에 양천구 목동에도 이제 저희 통신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문에도 있는데요. 그 직원들을 빼면 과천에 근무하는 방통위 직원들이 한 200명밖에 사실은 좀 자그마한 위원회 조직입니다. 근데 이 중에 50에서 60명이 검찰 또는 용산 또는 국무총리실로부터 조사, 수사, 감찰을 받았고요. 지금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조사가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수정한 것을 조작했다고 해서 2명이 구속이 됐고 1명은 직위해제, 1명은 명예퇴직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심사위원장도 강주대 윤석년 교수님도 구속이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서 지난 25일날 8월 25일날 2차 재판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권을 뺏기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통위 직원들이 상당수 심적 고통과 물질적 고통을 함께 지금 겪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공론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5명이서 협의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적어도 그 합의가 안 될 때는 계속 논의를 해옵니다. 근데 이번 이제 2달 동안 그런 합의나 협의 없이 그냥 2명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 1명과 국민의힘에서 추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죠. 이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여튼 윤석열 정부에서 용산에서 시키는 대로 버튼만 누르면 제깍제깍 해서
좀 있으면 또 뭐 좋은 자리에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됐던 2달 동안 진행됐던 그 방통위에 벌어진 일이 전부는 아니다. 사실 편집국장 뭐 임명 동의제라든가 아니면 공영방송이 국민들의 이익에 제대로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든 야든 상관없습니다. 대통령을 찍었고 대통령을 찍지 않았다고 해서 그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방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시청자위원회라는 각 방송사마다 시청자위원회를 줘서 거기서 이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도적인 장 네네. 그 위원님 여기 앞에서 좀 가까이서 말씀해 주시면은 소리는 들어올 거예요. 네, 요게 마이크여가지고요. 네. 네, 지금 말씀해 네네.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어가는 마이크 지금 전력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바로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그래서 방통위는 사실은 2008년도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이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맞추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제도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 그리고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초로 만들어져서 5번에 걸쳐서 위원회가 있고요. 지금 이제 6기 방통위원회가 들어선 겁니다. 1기 때는 종편을 만들었고요. 최시중 위원장 시절에 이명박 정부 때 종편을 만들어서 지상파 방송이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많이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사 프로그램을 없애고요. 그다음 낙하선 사장을 보내서 앞서 얘기했던 KBS, MBC의 흑역사가 있었던 거고요. YTN의 경우는 돌발 영상을 재밌게 만들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온 이동관 대변인 시절에 그 돌발 영상 홍보수석 시절인가요? 그 돌발 영상이 폐지되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그 방송통신위원회를 좀 규모를 줄이고 사실 그때 홈쇼핑 채널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가져가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종편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방송 그 제도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방송에 이제 중간 광고를 허용해서 그동안 광고 시장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콘텐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했던 것들을 해소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고요. 공동체 라디오라고 해서 실제로 마을에 라디오, 그 지상파 라디오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그런 이야기나 아니면 재난 방송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라디오를 20개 정도 이제 늘렸습니다.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가 범람할 때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함께 방송계 종사자들과 해서 팩트 체크 네트라는 그런 그 기구를 만들어서 지원은 하지만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하다가 올해 재정 지원이 끊기는 바람에 팩트 체크 네트가 없어졌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 언론진흥재단에다가 기구를 만들어서 뭔가를 좀 하려고 하죠. 이런 일들이 정권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또 뭐
계속 낭비 요인이 있는데 결국은 공영방송은 전 세계에 그 선진국의 경우는 다 자랑할 만한 내놓을 만한 그런 방송사가 있습니다. BBK도 그렇고요. BBK가 BBC 그다음에 NHK 뭐 독일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해서 방송사를 운영을 합니다. 영국의 경우는 1년에 한 25만 원가량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한 달에 한 12,000원가량 해서 10달 정도 내고 있죠. 12달 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2,500원을 이제 3만 원, 1년에 3만 원인데, 그러니까 일본은 저희에 비해서 4.5배 많이 내고 있고, 영국은 10배가량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질의 그런 공영방송을 운영해서, 그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모아내는 그런 공영방송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지금 KBS의 공적 재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해서 KBS가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방해하고 있는 거고, MBC의 경우도 사실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은 나와 있지 않지만 민영화하겠다. 이제 예전에도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다시 또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뭐 또 난간에 봉착해서 못했었죠. 박근혜 정부 때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실패했던 건데, 그것 이후에 지금은 현재 구조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방송법을 개정해서 MBC를 상업방송화 하려고 하겠지만, 결국은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다라면 그런 시도를 할 텐데요. 지금처럼 소수가 된다라면 MBC를 쉽게 상업방송으로 전환시키지는 못할 거다. 결국은 지금 이런 그 일련의 상황이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또는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못하게 내부를 갈등시키고, 내부의 KBS 같은 경우는 노조가 한 2개 정도 됩니다. 이제 KBS 노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노조가 있습니다. 그런 그 노조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갈등과 반목이 있고, 특히 KBS 노동조합은 김의철 사장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해서 사장 물러가라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영방송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계속 방해하기 위해서 고소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조는 되고, 그 KBS 그 노조는 되고, 좀 이렇게 이명박 박근혜 때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조는 안 된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MBC도 사실은 그 말씀드렸던 낙하산 사장이 와서 또는 세월호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노조는 안 되고, 또 제3노조라고 또 있습니다. 그 노조는 또 되고, 이런 좀 본인의 입맛에 따라서 그 본인들의 그런 뒷배가 되는 노조 활동은 허용하고, 본인들을 비판하거나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이런 그 몰염찬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첫 출근 이동관 위원장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 있었던 방송 장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오기 전에, 그러니까 김효재 직무대행 시절에 벌어졌던 이사 해임이나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시키면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는 거고요. 적어도 대한민국이 그 OECD 11개, 12개국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그 코로나19를 잘 대응해서 전 세계의 많은 국민들로부터, 전 세계의 많은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던 한국이 잼버리 대회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참 못할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핵폐기수가 방류됨으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사를 지금 또 탄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들 아시겠지만 오송 참사로 인해서 해병대 군인 한 명이 희생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그것을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장의 그런
것도 지금 어려움을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그 양심과 양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직자들이 있어서 그나마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있는데요. 현재 방통위에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공무원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그 방통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발전되어 오는 과정에서 그래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크게는 못 내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인데 물론 복원하려면 꽤 많은 희생과 헌신도 뒤따르겠지만 오늘도 이렇게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이동관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제대로 된 방통위가 들어서서 공영방송이 해체되거나 공영방송이 장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한 국회와 함께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KBS, MBC가 목전에 이제 당한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알려나가면서 저희가 하루 할 것을 열을 늦추는 일도 하고 또 국회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들이 좀 막아질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해서 김효재 직무대행에 의한 언론 장악, 미디어 장악, 그 다음에 이동관 위원장 체제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막아내는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생명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그리고 그 육사에 있었던 독립운동의 정신이 훼손당하고 헌법이 이 대통령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되고 있고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방송법이 무시당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들이 지시라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막아내지면 좋은데 사실은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연 회원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국민들에게 알려내는 노력들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좀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정말 이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지난 3월 9일 날 저희가 대선에서 지고 나서 1년 한 3개월 정도 그래도 조금은 막았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탄압을 받으면서 또 집도 압수당하고 핸드폰도 뺏기고 그리고 직원들도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방통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와 그다음에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의 그 품위 유지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면직을 당했고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응원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자기가 평생 동안 일하면서 연금을 나중에 받는데 그것도 지금 직원 2명은 못 받고요. 그 다음에 재판을 준비하면서 많은 경제적 손실도 있고 가족들도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응원의 목소리가 힘이 되고 또 지금 이제 방통위가 그런 상황에 있으면 공무원들도 유축이 됩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깥에서 응원을 해주고 방통위 직원들이 양심을 저버리지 않도록 함께 해주면 조금 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리고 나왔습니다.
한 번 무너지면 이것을 바로잡는 데는 몇 갑절의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법에 따라서 반드시 일을 해서 고초를 겪는 일이 없도록 근거를 남겨서 일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주문을 좀 했습니다. 사실 근거를 남긴 게 나중에는 죄를 졌다라는 이유가 됐고요. 그러니까 수정했는데 조작이 됐다라는 그런 것도 둔갑이 됐는데 지금은 근거조차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정부가 뭐 영속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은 영원하고 정부는 유한한 거죠. 임기 다 채워봐야 3년 뭐 조금 넘은 임기 후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공무원들이 지금 법과 원칙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나중에 감사원 감사,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국회의 국정조사 또는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늘 생각하고 일을 해줄 것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도 정말 잘 지켜야 되는데 뭐 위원장이든 직무대행이 마구잡이로 일을 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힘들지만 법을 준수하고 국민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한시라도 놓치지 않게 또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공직에서 일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